두 번째, 한국은행이 이슈 노트를 냈습니다.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일본 경제로부터 대적해볼 교훈이라고 해서 6월 5일 날 보고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었잖아요. 일본은 90년대에 버블이 붕괴됐고 그 버블이 붕괴된 이후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었고 우리가 지금 손 놓고 있다가는 우리도 이렇게 일본 따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이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번에 한국은행이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직접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한국은행에서 했는데요. 일단은 뭐 근대화부터 메이지 유신부터 뭐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그만큼 군수 산업을 엄청 키웠다 보니까 일본은 자체적으로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그 군수 관련된 물자들을 만들었어야 됐으니까 군수 제조업이 많이 발달을 했었는데 그게 전쟁 이후에 경제 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이 이제 제조업 그만해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제조업을 일본과 독일에 외주를 줬죠. 그리고 그 생산시설이 잘 갖춰져 있던 게 전범국이었던 일본과 독일이었고 그 일본과 독일에 외주를 주는 과정에서 경제가 부흥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조업이 빠르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오일 쇼크가 사실 일본을 독일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키웠던 요소가 되기도 했던 게 오일 쇼크로 인해서 유가가 에너지 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미국은 효율적인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고 에너지 효율이 좀 더 높은 컴팩트한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고 자동차만 봐도 미국보다는 일본이 에너지 효율이 높을 것 같잖아요. 자동차 크기만 봐도 그런 관점에서 미국인들이 일본의 물건들을 아주 많이 찾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일본의 물건이 정말 많이 팔리는 시기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였고 미국이 우리 더 이상 안 되겠다. 니네 우리한테 물건 너무 많이 팔아. 너네 환율 좀 올리는 조치를 취하자 했던 게 플라자 합의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하지만 원화가 강세를 띠는 동시에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화가 강세를 띠는 동시에 금융자산과 심지어 부동산 자산까지도 급등하는 이슈가 발생을 했었고 제조업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죠. 어차피 만들어봐야 미국에 팔리지도 않는 거 어차피 내수로는 못 팔 거였고 그러면 버는 돈 가지고 제조업에 투자하느니 그냥 금융시장에 넣자가 훨씬 나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블이 형성되게 됐고 그게 이제 89년도에 정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유동성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걸 이상하게 생각한 일본의 금융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정책 담당자들이 뭔가 이상하다. 금리 올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순간 버블이 아주 빠르게 붕괴됐던 게 일본 버블 붕괴의 역사였고요. 그렇게 버블이 붕괴되면서 자산 가격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금리도 급격히 낮췄는데 더 이상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져 버렸던 거죠. 그러는 와중에 고령화까지도 겹치면서 일본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됐었던 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97년 외환 위기, 우리는 IMF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시아 금융위기도 왔었고 거기에다가 2011년인가요? 동일본 대지진까지 겹치면서 일본에는 악재가 거듭됐었다 보니까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이슈가 발생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거시경제지표 GDP별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별로 생산 가능 인구별로 이렇게 쭉 구분해 보면 오일 쇼크가 있을 때 확실히 물가가 팍 튀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 이제 GDP 성장률이 점점 정체되고 있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금리를 봐도요. 금리도 이제 오일 쇼크 때 팍 튀었던 거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왔었고 그리고 엔화 환율 요때 엔화가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엔화가 급격히 강세를 보이는 시기였고 요때가 이제 오일 쇼크를 겪고 나서 플라자 합의까지 있고 나서였습니다. 확실히 그만큼 일본의 물건이 요로 지나가면서 점점 안 팔릴 수밖에 없는 이슈가 발생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요 과정 속에서 버블이 생성되는 시기 동안 민간 레버리지가 급증했다라는 거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버블 형성기 동안 비금융 민간 부채가 무려 210%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비금융 민간 부채라고 하면 보통 부동산에 몰빵된 레버리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금융자산으로 살 수 있는 부채는 상대적으로 한정적인 게 뭐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식담보대출 이런 거 하면 기껏 해봐야 40% 정도밖에 안 해주잖아요. 근데 주담대는 80%를 해주고 그러니까 애초에 차원이 다르기는 하죠. 사실 그것조차도 주식담보대출은 되게 리스키해서 좀만 얼핏하면 담보율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빌려주는 것도 많고 그래서 되게 빡센데 그러니까 부동산 중심으로는 금융부채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황 자체가 우리나라도 민간부채 전부 다 사실상 부동산 부채니까 그래서 이제 요때가 이제 딱 그 버블 시기였던 거죠. 기업 부채 비율을 보면 부동산업이 급격히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버블이 붕괴되면서 자기 자본이 이제 완전 거의 0 수준이 돼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아예 마이너스까지 내려가 버리는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안에서 또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럼에도 일본은 제조업 생산성이 그래도 부동산업 생산성보다는 좋았습니다. 똑같은 자본을 투입했을 때 그 생산성이 얼마나 높으냐, 부가가치가 얼마나 높게 나오냐를 이제 생산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부동산은 똑같은 자본을 투입해도 그 생산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0.75밖에 안 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동산업의 생산성은 좋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제조업은 그래도 1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값이 너무 급등을 하고 금융시장이 너무 급등을 하니까 대출 집중도는 부동산업이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빠르게 부동산으로 늘어났다는 거고, 반대로 제조업 시 해봐야 팔리지도 않는 거 해서 뭐 하겠냐라는 마인드가 팽배하니까 제조업의 대출 집중도는 오히려 반대로 떨어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시장으로 레버리지가 몰려드는 이슈가 일본에서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었다라는 거를 요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의 가장 최대였던 214%에 달했던 민간 레버리지 비율에 거의 가까운 208%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지금은 레버리지가 조금 축소돼가지고 202%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 민간 레버리지 비율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당연하겠지만 버블 붕괴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게 싫으면, 버블 붕괴가 싫으면 조금씩 지금 열심히 부채 비율 낮춰가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 재밌는 게 일본은 그래도 제조업 자본 생산성이 부동산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나 제조업이나 자본 생산성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조업도 이미 과잉 시장이라는 거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과잉 공급 시장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산성은 별 차이 없다라는 것도 흥미롭기는 한데, 근데 대출 집중도 측면에서는 제조업은 1보다 낮은데 지금 부동산 대출 집중도가 3을 넘어서 4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산업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대출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부동산에 너무 많이 몰빵되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구조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던 거고 업계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굳이 제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금이 인구 구조상 일본의 90년대에서 0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랑 거의 똑같다. 일본의 지금 시기는 우리의 20년 뒤일 거다, 인구 구조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이미 많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굳이 제가 디테일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또 보면요, 일본이 제조업으로 부흥하고 있을 때는 6.7%에 달했던 게 91년부터는 이제 다 제조업 신경 안 쓰니까 금융으로만 몰빵되니까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락했었고, 그만큼 이제 무역 수지 자체도 당연히 일본에서 안 만드니까, 일본에서 만드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더 많으니까 무역 수지도 이제 적자로 돌아서고, 이때 석유 수입이 많아지면서 특히나 더 많이 적자로 돌아서게 됐었고, 그리고 실질 실효환율이 이렇게 변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질 실효환율이 좋았을 때가 일본이 그나마 이제 수출을 좀 많이 했을 때였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지만요. 그걸 또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요, 일본의 요 90년대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시기랑 또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는 우리가 8%대의 제조업 비중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2.7%밖에 안 된다. 11년부터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요게 더 낮아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GVC는 글로벌 밸류 체인인데요,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에 얼마나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느냐,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 정도로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좀 놀랍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반점으로 표시된 게 최종재를 수입하는 겁니다. 빨간색이 한국이고 파란색이 일본인데요. 그리고 실선으로 표시된 게 중국에 수출되는 중간재입니다. 빨간색이 한국이고 이제 파란색이 일본인 거죠. 근데 보시면요, 중간재 수출 측면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최근에 급락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중간재를 직접 만들고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면 그만큼 최종재 수입도 줄여야지 상대적으로 이게 맞는 건데, 중국이 중간재는 덜 수입하는데 최종재는 많이 수출한다는 거는 그만큼 중국이 더 잘 나간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그나마 일본의 중간재 수출은 최종재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종재 수입이 별로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 확실히 우리나라가 중국 제조업에 정말 취약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보여드렸던 그 장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중국 제조업에 가장 취약한가, 제일 오른쪽 끝에 한국이 있었던 그 모습이 저 데이터에서 많이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 부채와 그리고 정부 부채 증가 속도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났을수록 부채 증가 속도는 빠르게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은 명실공히
일본이 수단도 원래 이 정도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되면서 일본이 2등으로 수단은 사실 부채가 늘었다기보다는 GDP가 줄어서 이 꼴이 난 국가고요. 어쨌든 간에 이 일본의 부채가 왜 이렇게 빨리 늘어났느냐? 연금과 의료보험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기 때문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인데? 하는 생각. 우리나라라고 비단 다를까? 노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명하겠죠? 일본이 초고령 사회가 된 게 2005년이었거든요. 94년에서 2005년까지 한 11년 걸렸네요. 우리나라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12월부로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18년부터 시작해서 불과 24년, 6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거를 봤을 때 이 속도는 더 압도적일 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치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금방 따라갈 수 있다. 우리는 2035년이면 따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정 지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수 확보가 또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일본은 그래도 버블 시기 동안 대외 자산을 많이 사놨다 보니까 투자 수익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투자인데 그래도 이 투자로 보는 수익이 많다 보니까 이 재정 지출을 그래도 많이 상쇄시켜 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세수를 통해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보험이랑 연금은 메꾸지 못하는 수준의 부채를 지게 만들고 있는데요. 일본은 그 과정에서 세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나 기본적으로 이 소비세, 우리는 부가가치세라고 얘기를 하죠. 90년대에 3% 도입하고 그 다음 이제 5%까지 올리고 그 다음 뭐 6%까지 올리고 결국 우리와 똑같은 10%까지 인상을 하기는 했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추가적인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수 증가라거나 복지 지출 축소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이 행정부는 항상 실패를 해왔습니다. 사실 세금 늘리고 복지 줄이겠다는 게 인기를 얻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그나마 성공했던 게 그조차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세금을 늘리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일본을 보고 나서 우리나라를 좀 보면 우리나라 일단 정부 재정, 일본의 정부 재정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아주 건전했습니다. 그나마 아시아 금융위기 97년 IMF 때 그리고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그리고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만 적자 재정을 보고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여태까지 계속 흑자 재정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때 흑자 재정 본 걸로 사놓은 대외 자산들이 우리의 투자 수익을 만들어주고 있다인 상태긴 합니다. 근데 일본은 90년대부터 이미 계속해서 적자 재정을 봐왔었고 그때 계속해서 봐왔던 적자 재정이 지금의 부채 비율 230%에 달하는 부채를 만들었다. 그나마 90년대 이전에 사놨던 자산들 덕분에 지금 투자 수익률이 많이 나오고 있을 뿐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흑자 재정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계속 적자 재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아주 빠르게 늙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보면 급격히 이게 산술 증가가 아니고 기하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도 산술 증가해왔던 정부 부채 비율이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기하 증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면요. 버블 붕괴 전후의 일본은 결과적으로 장기간의 저성장, 저물가를 낳은 부채, 인구, 기술 세 측면에서의 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었다. 즉 문제점이 뭐냐? 5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자산시장의 부채가 너무 누증됐었고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였고 글로벌 수평 분업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외주 줬다는 거죠. 중국에 외주 주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정부의 재정 여력이 없어졌다. 급격히 없어졌다.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복지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면서 그리고 통화정책 효과 역시 제약되었다라는 5개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의 경험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도약을 위해 다음 5가지 교훈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동산발 부채 느증에는 사전에 단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부채가 이미 부실화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구조조정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볼 때 우리나라는 정밀한 거시경제성 규제 운용 및 통화정책과의 공조 강화, 가계부채 관리 기조 견지, 신속, 과감한 구조조정 등으로 부채 비율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뭐 DSR을 더 빡시게 보겠다라고 하는 거나 단순히 이제 이 부분도 재밌는 것 같아요. 통화정책과의 공조 강화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했다고 막 대출받게 만들지 말고 금리 인하했을 때 행정부 너네가 대출을 더 쪼여가지고 못 받게 만들고 이런 거를 좀 잘 해라. 우리가 금리 인하를 부동산 올리려고 금리 인하하냐? 경제 살리려고 금리 인하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조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된 대출은 더 쪼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과연 행정부가 그대로 따라올 수 있을까?
행정부가 과연 부동산의 조정을 견딜 수 있을까? 정치권이? 이런 생각은 조금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부동산이 진짜 많이 빠지고 그게 전부 다 코스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금융시장이 더 선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후져요. 사실 부동산의 80%의 부가 몰빵돼 있는 것 자체가 시스템이 너무 후지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출산 고령화는 일본 경제가 결국 장기 침체에 들어서게 된 주된 요인이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큰 비용을 오랫동안 치러야 하니까 저출산 고령화 어떻게든 해소 좀 하자. 우리나라는 주요 정책 선례를 참고하여 유휴인력, 경력 단절 여성이라거나 숙련 은퇴자, 취업 경험 쉬었음 청년의 생산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 노동력 활용 체계화하고 출산율을 단계적으로 제고하는 등을 통해 노동력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2030 남자들은 사실 쉽지 않다. 유인력에 대한 얘기가 경단녀라거나 숙련 은퇴자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2030 남자들은 정책에 무시받을 가능성이 조금 높겠다라고 생각을 좀. 당연한 느낌으로.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흐름이니까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한국과 일본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성장 모델로 성공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강력한 성공 경험은 이후 국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와중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너무나도 급격한 성장 모델을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첨단 산업 육성에 역량을 모아야 된다. 사실 저부가가치 제철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그만하고 우리 완전 고부가가치 비즈니스에 몰빵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AI 등 핵심 기술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인재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뿐 아니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라고 하면 관광이라거나 아니면 우리의 금융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의 코스피를 사고 있는 것 자체가 금융을 수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고부가치 서비스 수출, 우리 금융인으로서 아주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경직적 재정 지출, 연금이나 의료보험 증가는 정부 재정 여력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이에 당사자 반발, 정치적 부담 등의 이유로 사회보장 지출 증가에 선제 대응하지 않는다면 재정의 경기 대응 능력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신인도까지 영향받게 된다. 이게 니네 지금 놓친 애들 표 많다고 놓친 애들 자꾸 이렇게 해주지 말고 이제 좀 줄일 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노인들의 저항이 참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 중앙은행이야 뭐 표를 걱정하는 조직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뭐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표를 떠나서 필요한 건 사실인데 결국은 세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 지출을 줄이면 좋겠지만 줄이는 것도 쉽지 않고 줄인다 한들 세금은 늘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IMF도 OECD도 부가세 인상한다는 얘기를 우리 언론들도 슬슬 하고 있다는 점도 참 흥미롭다면 흥미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통적이든 비전통적이든 통화정책은 경기 대응 수단이지 경제 체질 개선 수단이 아니다. 잠재 성장률 제고는 구조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통화정책은 이를 경기적 측면에서 보완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면 너네 정치인 늘 금리 내리라고 지랄 좀 하지 마라 이 새끼들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금리 내리라고 하지 말고 니네가 좀 똑바로 해라 하는 얘기를 왜 자꾸 금리 내리라고 한국은행한테 자꾸 지랄이냐 이런 얘기를 아주 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튼 간에 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를 많이 제공하는 것 같아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슈노트 들어가서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링크는 제가 걸어놨습니다. 한국은행이 6월 5일자 이슈노트에서 일본의 경제사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비교했습니다. 인구, 산업, 금융구조 측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부분이 많고 그렇기에 비교 분석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의 원인을 크게 5가지로 요약하며 다른 노선을 걸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GDP의 200%를 초과하는 민간부채 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고 저출산 고령화 기조를 가능한 빠르게 극복하고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해야 되고 중국의 비교적 우위에 있는 첨단 제조업과 고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되고 이해관계로 인해 부진한 사회보험 개혁을 과감히 진행하고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자꾸 중앙은행에 금리 내리라고 하지 말고 니들이 좀 알아서 잘 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